지난 시간에는 조선통신사 정사 황윤길은 일본 침략이 있을 것이다. 부사 김성일은 일본 침략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론이 일본 침략은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40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습니까? 일기예보라면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죠. 이건 지금 전쟁, 국군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인데 침략은 없다. 결국은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최고 지도자, 최고 권력자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조선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습니까? 선조 임금이지요. 오늘날과 한번 대조해 봅시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또 지금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그냥 지나간 옛날 이야기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본의 불침설 결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400년 전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의 속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바로 우리 머리 위에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 날 때까지만 해도 그 전날까지도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군이 영도 앞바다에,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미 사전 대비가 없었던 관계로 말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당했다 이거지요. 미리 대비가 없으면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동안 평화롭게 보낸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상황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선조 임금이 야, 일본 침략은 없을 테니까 너무 소란 떨지 말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한 그 정치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깊이 성찰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 결과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준비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고야 성이라고 되어 있죠. 일본의 나고야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치경에 나고야가 있고 아주 큰 도시입니다. 여기 나고야는 지금의 사가현에 있는 나고야인데 여기가 부산으로부터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저 대한해협을 건너서 부산에서 출항하면 제일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나고야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침략 거점을 만든 겁니다. 여기 희미하게 옛날에 병풍에 그려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큰 오사카 성 다음으로 큰 성인데 여기에다가 조선 침략의,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대륙 침략의 거점인 여기에 히데요시의 모든 부하들이 다 여기에 자기 캠프를 지어가지고 전쟁 연락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130군데의 그 군대가 다 모였어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에도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한 다음에 야, 이제는 통일 일본이 되었으니까 성 필요 없어. 괜히 성이 있으면 오히려 더 싸움의 터전이 된다. 이래가지고 모든 성을 전부 다 밀어버렸습니다. 한
현에 한 성만 남기고 나머지 성은 전부 다 없애버리다 해가지고 이 성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림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성의 크기가 그렇게 큰 성이었는데 보통 일본에서 성을 하나 지으려 그러면은 한 3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은 쌓는 데에 반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만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 그리고 대륙 침략에 광분해가지고 전력을 투사했다는 얘기죠. 지금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광 투어를 가게 되면은 멀지 않습니다. 후쿠오카에서 1시간 거리인데 여러분들께서 가서 보시면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요 정도뿐입니다. 빈터예요. 그 옆에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야, 조선 침략은 잘못된 것이었다. 왜 죄 없는 조선을 침략을 했느냐. 이 반성의 뜻을 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일본을 다니시다 보면은 그래도 후쿠오카에 있는 규슈 제일 조선 반도와 가까운 이 지역의 정서가 그래도 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지은 나고야 성에 모인 정물관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1군, 2군, 3군, 4군 쭉 해가지고 9군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군을 볼까요? 소 요시토시. 이 사람은 대마도주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의 본거지는 나가사키입니다. 마츠우라하고 또 몇 사람이 있는데 이 나가사키 팀들, 요 사람들이 모여서 1군, 제일 선두 그룹입니다. 총 18,700명입니다. 2군은 가토 기요마사, 이 사람은 본거지가 구마모토입니다. 나베시마 나오시게, 사가, 이렇게 해서 2군은 22,800명, 그 다음에 3군은 구로다 나가마사, 4군은 시마즈 요시히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9군이 합계 15만 8,800명. 이것이 이제 제1차 조선 침략군입니다. 여기서 15만 8,8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로 많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본 인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약 2,500만이라고 했죠. 조선은 500만. 그런데 이 군사들이 뭘로 무장을 했느냐? 칼과 활뿐만 아니라 총으로 무장되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조선은 아직 총이 없었어요. 그 전에 일본 측에서 누가 이 총을 조선에 갖다 바친 사람이 있기는 있었는데 조선에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창고에 처박아 놓고 총을 한 자루도 만든다거나 한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활을 잘 쏘니까 침략군이 있으면은 여진족하고 이제 싸울 때, 만주족하고 싸울 때는 늘 주로 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원래 활에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요. 일본 사람들은 칼, 중국 사람들은 창이던가요. 하여튼 다들 주특기가 있는데 우리는 활을 좀 과신했고 총에 대해서는 워낙 무지하다 보니까 무기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거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최근에 정복한 일본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도쿄 동쪽을 관동이라 그렇게 하고 도쿄 서쪽을 관서지방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관서쪽 군사들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동 쪽은 없어요. 왜 그러냐? 관동 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대빵이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본래는 본거지가
관서쪽이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머리를 써가지고 야, 이 다루기 어려운 도쿠가와 이에야스 어디 좀 멀리 쫓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보 저기 에도 쪽으로 가라고. 거기 빈 땅이 많이 있는데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의 2배, 3배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새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면 어떻겠소? 이렇게 꼬셔가지고 에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임진왜란을 발동시켰을 때는 당신 군대 필요 없어. 당신 거기서 열심히 새로 개발해가지고 잘 살아.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 9개 군이 있지만은 전부 다 서쪽 군대들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 그리고 아주 잘 무장된, 그 당시에 중국이 물론 총체적으로는 군사력이 이거보다 훨씬 더 숫자적으로는 많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된 군사력을 발휘할 힘이 약했다 이거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작은 나라도 쪼개져 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니 이탈리아니 프랑스니 지금과 같은 그런 큰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전부 지방 영주급의 조그만 나라들로만 되어 있었어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단일 국가로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졌다고 그러면은 세계 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동안 전투에 단련된 군사들, 이때까지 조선에 외국 침략이 많았습니다만은 그거는 해적 집단이었거든요. 조직화된 그런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히데요시가 그 왜구들까지도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직된 국가 단위의 해군이라 이거지요. 수륙군입니다. 외구 무리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야, 일본이 침략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과연 100% 믿을까?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일본이 전쟁 준비한다고 하던데 또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도 또 그런 소문이 들리고 뭔가 좀 찜찜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선조가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 당시 유성룡이 맞습니다. 준비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해안에 무너진 성들을 전부 새로 좀 구축을 하고 신성을 짓고 전쟁을 좀 준비를 해두자. 준비를 조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의 여진족도 두려웠지만은 요는 남쪽에서 이제 쳐들어오는 왜군, 이거는 좀 막기가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안에다가 수영을 만들었습니다. 수군 진영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 경상자수영이 있었고 거제도에 경상우수영, 전라도 여수 쪽에 전라자수영, 그리고 진도 앞쪽에 전라우수영, 물론 충청 수영도 있었고 경기 수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남쪽에 방비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수영에다가 수군 절도사를 임명합니다. 절도사는 수군 최고사령관 정상품 당상관입니다. 꽤 높은 직위지요. 경상자수영에는 박홍, 경상우수영에는 원균, 전라자수영 여기 요 4개 중에서 제일 작은데 이순신, 전라우수영의 이억기를 임명을 합니다. 요 4개의 남해안 수영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전라자수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순신이 전쟁 나기 딱 1년 전에 전라우수사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판옥선, 여러분 판옥선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게 사실은 이순신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태종 때부터 판옥선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도 판옥선이 있었는데
이순신은 좀 더 전투에 적합한 판옥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기가 그동안에 쭉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일본 왜구들은 작은 배를 타고 빨리 속도가 빠르고 작은 배를 타고 와가지고는 칼싸움에 능하니까 배 위에서 올라타가지고 칼싸움을 해가지고 다 우리 아군들을 없애고 그 배를 탈취하더라. 그런데 왜군들이 잘하는 그런 방식으로 싸워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 왜군들과는 다르게 싸워야 된다. 칼싸움을 하면 안 된다. 칼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낮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군들이 올라올 수 없는 높은 배, 큰 배를 짓고 그리고 칼 대신에 포를 여기다가 장착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총은 없었지만 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화포 기술을 세종대왕 때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화포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화약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도입해서 판옥선을 제작을 하고 거기에다가 화포를 장착했습니다. 또 화포를 쏠라 그러면은 뭐 멀리 가기는 갑니다만 그 당시 화포가 명중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멀리서 쏘아가지고는 허팡이 많아요. 가까이 가서 쏘아야 된다 이거죠. 접근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왜군들이 뭐 사다리 타고 온다든지 접근하니까 아예 기어 오르지 못하게끔 거북선을 만듭니다. 거북선 등판에 철못을 꽂아가지고 감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또 앞뒤에 꼬리와 머리에 포를 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왜군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투를 한다. 총통도 여기에 천자 총통, 지자 총통, 현자 총통, 이게 사이즈별로 성능별로 여러 가지 포를 만듭니다. 제일 큰 것이 천자 총통인데 이거는 사정거리가 뭐 1km 정도 됩니다. 지자는 그거보다 좀 짧고 보통 이제 현자 총통, 황자 총통이 이제 주로 해전에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총통을 많이 만들고 화약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격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전술 훈련, 바람이 얼마 분다, 해가 어느 방향에서 비친다 할 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포의 발사 각도를 높게, 중간, 낮게, 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실제 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훈련을 아주 맹렬하게 합니다. 이순신이 1590년 말에 전라 자수사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1년 동안 아주 단기간이었지만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1592년 4월 12일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딱 하루 전에 거북선에서 실탄 포사격 훈련을 마칩니다. 일본 군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제1군, 아까 가토 기요마사군 1592년 3월 1일에 이제 오사카를 출발해가지고 4월 3일에 나고야를 거쳐서 4월 13일에 대마도. 여러분들 대마도 가보셨습니까? 뭐 부산에서 보입니다. 아침 먹고 한 9시쯤 돼가지고 거기서 오우라항을 출발해가지고 저녁 한 5시쯤에 부산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의 발발을 어느 시점을 잡는가 하면은 바로 이날을 잡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거는 1592년 4월 13일이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준비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자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늦게 준비한 사람 그리고 전력 규모 승무는 이미 어느 정도 뭐 결정되었다가도 봐도 다름없죠. 그래가지고 4월 13일 날 이게 부산에서 제일 먼저 왜군과 맞닥뜨린 곳은 부산진성입니다. 여기에 600명의 우리 군사가 지키고 있었는데
왜군 1군 18,700명이 내렸다 이거죠. 600대 18,700의 제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600대 18,000. 게임이 안 되죠. 뭐 한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전멸했어요, 우리 편이. 그때에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멸한 부산진 수비군 사령관 정발, 이 동상이 지금 부산 초량에 가면은 부산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첫날 전투에서 그냥 간단하게 부산진성을 정벌을 했고요. 둘째 날 다음 살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부산 동래 아시죠? 동래에 있던 그 군사들 육군, 수군 할 것 없이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민간인들만 이제 12,000명이 남았는데 그때 이제 동래 군수 송상현, 이 사람은 고니시 유키나가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소요시토 씨가 그 통신사 교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때에 만나서 서로 파티도 같이 하고 한 그런 사이인데, 그러나 지금은 전시지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야, 너 좀 빨리 피해라, 지금 전쟁 붙었어 했을 때에 송상현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끝내 자기가 문관이면서 도망가지 않고 전투를 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동래성도 또한 함락이 됩니다. 이제 그건 방금 설명드린 것은 제1군의 진로였고요. 제1군은 이렇습니다.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부산으로 해서 밀양으로 해서 상주, 충주, 여주, 한성. 이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이고요. 2군 가토 기요마사는 어떠냐? 부산에 내려가지고 양산, 울산, 경주에서 이제 불국사를 불태우고 충주까지 막 빨리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충주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가토 기요마사가 고니시 장군 앞서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선두에 설게요 그럽니다. 둘이가 싸워요. 누가 선두를 하느냐? 선두 싸움이 이제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한성에 입성을 해가지고 선조 임금을 체포하는 자가 제1공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토 기요마사는 또 욕심이 많은 젊은 친구예요. 당신이 이때까지 충주까지 선봉으로 왔으니까 임무 교대합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싸움이 붙었는데 중간에서 나베시마라고 하는 장군이 말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비 빼봅시다. 여기서 충주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여주를 거쳐서 동쪽으로 가면은 길은 멀지만은 장애물이 없어서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근데 tuk산으로 해가지고 용인으로서 이렇게 가면은 길은 가까운데 한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분이서 골라보세요. 가토가 나는 서쪽. 그러니 고니시 유키나가가 나 그럼 동쪽. 그래가지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놓고 고니시 유키나가는 첩자를 보내가지고 먼저 야 빨리 한강으로 가서 한강 건널 수 있는 배를 다 없애버려. 가토 기요마사가 건너가지 못하겠으리 미리 손을 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제일 먼저 한성에 입성한 거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5월 2일에 입성하고 가토 기요마사는 하루 늦게 입성을 합니다. 그동안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선조 임금은 몽진, 성을 버리고 떠나버리지요. 그래서 한성에 입성은 했는데 선조를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초록색은 이제 3군 구로다 나카마사, 이렇게 좀 다른 길로, 여기는 표시 안 됐습니다만은 4군, 5군, 6군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성에서 다 만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진 함락, 동래성 함락,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일 신리부
신립이 상주 충주에서 패전하고 선조는 몽진을 하고 하는 과정이 전개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육군은 연전연패입니다. 모든 싸움에서 한성을 빼앗길 때까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물론 소소한 전투에서는 뭐 이긴 적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전투라고 할 건 없고 이런 연대급, 사단급 전투에서는 다 패합니다. 육전에서는 다 패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일본군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편에 나올 해전과 관련이 있고 그 해전의 주인공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